민족의 한국 어버이 혼이 부는 빈터에 서서 옛날을 불러봐도 오막살이 처마 밑에 부슬부슬 그 준비만 내리네. 어디로 흘러가나 부슬부슬 그 준비만 부슬부슬 그 준비만 내리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남해안 시대 새로움을 말한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곡은 여수 블루스란 곡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의 아픔이 담겨 있는 곡이죠. 이렇게 노래는 단순히 부르고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좁게는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어루만지고 또 넓게는 우리 시대의 역사, 사회, 또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으로 이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남해안 시대 새로움을 말한다 2부의 주제는 다시 부르는 시대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악평론가이자 현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신 강헌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래하는 교수님이시죠. 순천대학교 박성훈 교수님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정말 굴곡과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때마다 우리 민중들의 애환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그런 노래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어도 노래는 참말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오랜 생명을 가지느냐면 사실 그 안에 그 대다수 어떤 민중들의 어떤 삶의 진실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시대를 넘어선 공감을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시대에 또 맞게 재해석되는 발전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감의 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소수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시대는 태평성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지도자를 그런 시대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또 한편에서 울려 퍼지고 하지만 모든 밑바닥 서민들 민초들에게는 모든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들이 담겨 있는 노래가 결국은 오래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 시대를 그리고 인간의 삶을 재조명하고 또 새로운 또 의미를 숙고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또 바라보시면서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고 계시잖아요. 교수로서 계속 이렇게 노래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단순히 음악이 저에게 즐거움을 넘어선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제가 부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부채의식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어떤 매체로서의 역할. 저에게 음악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됐다. 네.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우리 시대에 깃든 노래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해방 이후로 좀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 해방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좀 어땠나요? 세계 식민 통치 사상 가장 유례없는 폭력적인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그러는데 해방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이 뭐 엄청 컸죠. 그리고 또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뭐 지금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1945년 8월 15일 12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응축돼 있던 어떤 그런 힘들이 이제 모든 것이 폭발하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어떤 이 그 해방 공간을 가장 그 잘 연구한 학자로서 이제 이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의하면 이 1945년 8월부터 이제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48년 8월 15일까지 이 만 3년간의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던 시대.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어떤 간절한 꿈과 희망도 있었지만 처절한 현실적인 투쟁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단순히 어떤 남북 간의 문제, 이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급 간의 문제, 지주와 뭐 농민 소작인 계급과의 문제, 또 외세와 민족주의와의 문제, 아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역학이 이 당시 해방 조선에 순식간에 보따리처럼 펼쳐졌던 그런 어떤 마법과 같은 과도 같은 어떤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시의 분위기는 그때 유행했던 노래에도 묻어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사실 그 식민지 시대 말기 이제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40년부터 45년까지는 모든 표현들이 거의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공연도 무슨 영화도 제대로 틀 수 없고 모든 것은 이제 그야말로 황군을 찬양하는 그리고 일본의 천황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만이 나왔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또 그렇게 그 전 시대에 억압되었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이 노래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폭발했고요.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대중적인 히트곡은 정말 맥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네. 신라의 달밤이라는 1947년의 빅히트곡입니다. 신라의 영화 신라의 달밤의 주제가로도 쓰였고요. 그 현인 선생의 아주 독특한 바이브레이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은 국적이 없어요. 이 노래의 시작은 스페인의 볼레로 리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아라비아 풍의 또 리듬이 들어오는가 하다가 다시 뽕짝으로 돌아갔다가 뭔가 이국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노래가 이때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가. 어쩌면 수많은 어떤 그 전까지 일본 말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서구의 사조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런 그 문화 유입의 양상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한 이 현실 역학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떤 탈현실적 상상력이 또 가동되는 그런 욕망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터져 나오고 모든 다양한 표현들이 만들어졌던 그야말로 이런 신라의 달밤부터 인민항쟁과 같은 어떤 투쟁가까지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가졌던 시대, 노래의 스펙트럼을 가졌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10월에 다시 부르는 시대의 노래란 이 주제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한 건 10월에 여순 사건 발발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여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유신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여순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죠. 했죠. 지금 그런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 나이도 많은 분들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 마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반란 사건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당연히 알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80년 강주를 거치면서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자각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제주 4.3 항쟁과 이 여순 사건의 어떤 진실, 그리고 이제 또 뭐 무엇보다도 뭐 또 우리 조정래 작가 선생님의 어떤 태백산맥 같은 청난 소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순 사건을 또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실체에 가까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미궁에 있지만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어떤 보다 더 그 균형 잡힌 실체의 시각으로 제가 접근하는 역사학적인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침묵이 강요되던 또 살아남기 위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민중들도 몰래 숨죽여 부르던 노래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극적인 사건 그것도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의 삶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어떤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읽게 되면 이것을 표현하는 어떤 서사 장르 예술들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한참 뒤에 나오게 돼요. 네. 어떤 역사적 거리가 확보된 뒤에 그러나 이제 노래는 즉각적인 어떤 그 이런 민중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래들이 당연히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순 사건의 노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쪽 전라남도의 이 해안 산악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부용산이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뭐 빨치산의 노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목포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든 노래였어요. 특히 그 여동생의 이런 죽음을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불려지고 이렇게 그 뒤로 전승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순 사건과 관련된 노래를 오늘 들었던 이 여수 블루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여수 블루스도 사실은 이 노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불려지고 취입되고 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사가는 거의 확실한데 작곡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예, 수많은 3명의 설이 있어요. 하물며 박시춘 선생의 이름까지 거명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이 박시춘 선생은 경남 진주 출신인데 이 처가가 여수예요. 그래서 또 이런 처가였으니까 예. 그럼 또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으니까 뭐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설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지역의 분이 만드신 노래, 이 노래 가사를 만드신 분이 저는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1960, 70대까지 이런 노래들에 만든 사람이 자기가 내가 만들었다라고 밝힌 그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사자가 일찍 타계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노래 하나 때문에 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지하실에 끌려가서 어떤 곤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노래 하나하나에는 어떤 그런 그 한 사람의 어떤 정말 어쩌면 뭐랄까요, 표현하고 싶지만 밝힐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배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노래 한 곡에도 색깔을 입혀왔던 정말 엄혹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순천에 계시니까 지역민으로서 이 여순 사건 당시에 우리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가 조금 남다르게 들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의 아버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빨치산 탄약 그 운반에 징집돼서 며칠 밤낮을 이렇게 주먹밥으로 때우면서 끌려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전날 밤에 산 사람들이 마을에 다녀갔다는 이유로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서에 끌려가서 또 장작개비 타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았던 그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후대 사람들이 그냥 논리적인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픔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시대를 견뎠을까, 살아냈을까, 돌아가신 분들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그 막막함.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그 원한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게 더 네. 큰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인 것 같고요. 네, 예. 70년이 더 72 지났는데도 주기가 아직까지도 됐죠. 예. 네,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부끄러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 때 들었던 여수 블루스라는 곡은 또 특별한 게 이게 구전돼서 전해 내려온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곡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노래들이 식민 시대에도 그러했고요. 아마 그전 시대에도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예술적 표현의 금지의 역사는 역사에 남아 있는 것만 보더라도 조선 중종 때로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금지의 역사는 유구하고요. 당연히 모든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모든 표현들을 검열하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탄압을 하죠. 중세의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중세 시대 지식인이라면 수도사들인데 수도원에는 매주 그 해에 그 주에 금지 서적 리스트가 보는 거예요. 매주. 예. 이게 완전 차트.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을 보면 빌보드 차트예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한테는 그 순서대로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그 권력자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둔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민중들은 어떤 그 기억 보존의 힘으로 이것을 지켜냅니다. 만약 이것을 뭐 관심 없으면 니들이 즐기든지 만들지 하면 사실은 그쵸. 별로 긴장할 필요가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감시하고 탄압을 하더라도 그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보존되는 기억까지는 처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 슬픈 노래를 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금지곡의 역사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시대 속에서도 뭐 예를 들면 영화에는 미니스커트가 등장을 하고 노래들에도 여러 가지 서구적인 요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런 금지의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중들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더 강렬하게 야기시키는 또 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금지라는 어떤 그런 권력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사가 많이 후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도그마와 싸우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끝없이 창조해 왔고 우회적 표현을 통해서 전달해 왔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든 문화적 스펙트럼이 더욱더 이렇게 그 강건해지는데 기여 또 한 점도 우리는 또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금지곡들이 더 기폭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금절이라는 제도는 정확하게는 법률적으로는 1933년 식민 시대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공령과 흥행에 대한 취체령이라는 그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취체라는 이 한자 말은 이제 일본식 한자로 우리로 치면 검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승만 정부 우리가 대한민국에 건국하고 난 뒤에 그 법조문이 단어 몇 개만 바뀌고 그대로 한국의 법령으로 편입됩니다. 가령 이렇게 황실의 안녕과 질서를 거스르는 자리에서 황실을 국가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또 완전 받아쓰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12년 또 이 박정희 정권 18년 총 30년간 사실은 우리는 이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는 거의 식민지 시대의 총독부의 시절을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유신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공정윤리심의위원회라는 걸 아예 그냥 그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아주 검열을 일상화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밝히는 게 아니라 아예 매주 이제 일상적으로 검열하는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말 이 검열의 역사를 뚫고 살아남은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문화가 좀 더욱더 소중하게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음악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술 분야만 하면 지난 정권 때도 뭐 검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검열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검열에는 뭐 여러 가지의 검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죠.
예,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라진 표현의 자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행정적 검열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검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본의 검열입니다. 돈 되는 건 좀 예. 장려해주고 안 될 돈 것 안 같은 되는 거는 거는 예.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이건성 밴드처럼 창작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상력을 옥죄게 돼요. 아 이거 이 노래가 시장에 팔릴 수 있을까 없을까? 돈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우리를 주목해 줄까 안 할까? 그들이 이렇게 채찍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철학적 검열이죠. 예술가는 왜 검열과 싸워야 하느냐면요. 예술가가 본래 자유로운 존재라서가 아니고요. 어떤 형태의 검열이 존재하는 한 예술가들의 상상력은 억압됩니다. 예술가들의 밥은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이 훼손되면 그 예술가는 죽은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사회가 세계 최대의 드라마 시장, 영화 시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만드는 컨텐츠가 사실 아직도 좀 떨어지는 것은 이른바 당에 의한 공산당 선정국에 의한 이 검열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위축됩니다. 이 표현하다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온전하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고 뭐 이제는 이제 예술이 그 인류의 새로운 어떤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어떤 검열 장치가 뭐 아주 근원적으로 청소되는 시대. 그게 이제 미래의 유토피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뭐 오늘 약간 대학생처럼 입고 오셔서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금지곡의 시대, 검열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금지곡 하면 떠올리는 그 지배 계급의 이념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예술 작품에 대한 금지곡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박 선생님도 얘기하신 어떻게 이런 곡도 금지곡이었을까 하는 그러니까 언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금지곡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히 그 예술 작품의 지향이 지배계급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권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가상의 사회적 적을 상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적 적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허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로도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 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집권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우리 박 선생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자기가 천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건승 밴드 여러분인데요. 작년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거머쥔 아주 실력 있는 밴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 청해 들어볼 텐데요.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곡입니다. 이 곡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한국 노래가 지금 이제 K-팝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비단 노래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100년 이 대한민국 현대사가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굴곡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식민지, 뭐 해방, 분단, 전쟁, 그리고 절대적 가난, 그리고 민주화 투쟁과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또 공업화 및 산업화의 장족의 발전. 그래서 이제 글자가 들어 세계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올라서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 중에서 정말 이런 민주적인 공화국 체제를 거의 유일하게 성공시킨 나라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뿌듯한 성과를 이뤄내면서 지난 70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기나긴 시일에서 가장 많은 민중들에게 아픔을 역시 한 것은 전쟁이죠. 한국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에서 한국 전쟁에서 드러나는 모든 그 슬픔과 아픔을 담은 노래들이 전쟁 중 3년간의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수많은 명곡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들으시는 이제 이 구세라 금수나는 또 역시 현인 선생이 불러서 히트한 곡이고 박시춘 작곡가의 아주 위대함이 또 드러난 곡인데 우리가 아는 영화 국제시장 2절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네. 이 영화 국제시장의 테마곡이기도 하고 더 정확히는 이제 그 흥남철수를 배경으로 하는 어떻게든 그 민족적 재앙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민초들의 어떤 슬픔과 의지가 담겨 있는 참 뭐 우리 한국 전쟁의 역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명곡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건승 밴드의 연주로 굿세어라 금수나 듣겠습니다. 눈보라 흩날리는 바람찬 흔남 구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같은 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네, 이건승 밴드의 굿세어라 금수나 듣고 왔습니다. 평론가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참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들었고요. 아무도 부담 안 가실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드렸나요? 역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신세대인 것 같습니다. 7, 80년대 금지곡의 역사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금지곡 역사와는 조금 패턴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금지곡의 시대는 이제 70년대부터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문화가 이제 캠퍼스를 넘어서 온 사회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굉장한 문화적 위기감에 빠져요. 이때까지는 다 어른들의 문화를 가 지배했고 그 문화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하고 가장 앙숙인 청년, 그것도 대학생, 이들의 문화가 갑자기 이렇게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했으니까요. 우리 트윈 폴리오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양희연 얼마나 상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은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보았던 이 대학가의 문화를 아까 우리 박 선생님도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문화적인 대결로 근데 자기들이 자랑했던 요즘은 다시 트로트가 붐이지만요. 네. 그때 완전히 청년 문화의 이 통기타나 로컬론 음악에 당시 어른들의 문화였던 트로트가 완전히 사멸할 지경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일종의 한국판 분석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975년 4월에 이른바 가요 규제 조치. 그러니까 우방국가의 선린적 관계를 제해하거나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거 뭐 완전 코에 글면 코걸이고 귀에 글면 귀걸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겁니다. 뭐 양희은이 부르는 노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가 금지가 됩니다. 그냥 이 노래는 그냥 사랑 노래예요. 예. 근데 이게 왜 금지냐 하고 이제 그 제작자가 따졌겠죠. 나온 지 5년이나 지나 4년이나 지나서 그랬더니 2절 가사가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그 지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험하다 사회적으로. 아니요.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12시부터 4시 사이에. 네. 그런데 어떻게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아. 걸을 수 있냐 이거죠. 예. 더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라고 굉장히 이것도 차트 1위까지 한 노래인데요. 네. 갑자기 금지돼요. 이 노래가 이제 가방을 둘러면 그 어깨가 아름다워 뭐 뒷모습 보면서 뭐 정신없이 걷는데 뭐 길가에 앉아서 뭐 네. 얼굴 마주 보면 이건데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언제 할 거죠?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량처럼 일 안 하고 그렇죠. 구경하고 예. 있다. 산업 의욕을 떨어뜨린다. 맞아요. 이런 제가 노래가. 공부했습니다. 예. 아니 젊은 놈이 일은 안 하고 뭐 길가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쳐다보고 맞아요.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런 게 이제 표적 사정입니다. 내가 이거 쟤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 끌려들 수 있죠. 그리고 외국 팝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팝 음악도 2,000곡이 넘는 곡을 금지시킵니다. 미국에 이렇게 페이퍼레이스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 얘들이 이제 그 The Night Chicago Died라는 노래로 1974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판에 이 곡보다 더 히트한 노래가 있어요. 빌리 Don't Be a Hero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빌리야 영웅이 되지 말아다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처음 시작이 우리 그 군인들의 그 저기 군가처럼, 행진곡으로 예. 군가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워요. 예. 빌리 Don't Be a Hero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때 우리 올란전 파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 분위기만 보면 이 노래는 이렇게 참정가예요. 그래서 막 라디오고 온 거리에 전파상에 이 노래가 막 매일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그 내용은요 반전 노래입니다. 이 빌리 돈비어 히어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노래는 참 놀람전에 끌려나간 그 병사의 애인의 관점에서 부른 거예요. 야, 빌리야 제발 영웅이 되지 마. 전사하지 마. 안전하게 돌아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너의 와이프가 되게 해줘. 뭐 이런데 왜냐면 미국의 전사 통지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He was a hero. 그런 영웅이었다. 전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싸울 때도 얼굴 내놓지 말고 그냥 숨어 있어. 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그 전투 의지를 고갈시키는 노래라는 게 1년 뒤에 우리의 검열 당국자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곡만 금지시키려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노래 전부 다 금지. 이래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그러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을 열성적으로 듣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음악을 좀 많이 찾아서 듣는 친구들은 그 소위 백판이라고 했죠. 금지된 판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유통 경로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소위 백판을 이렇게 수집하는 특히 이제 명반이라고 소문이 난 그런 백판들을 수집해서 나는 몇 개 있어. 너 뭐 누구 판이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게 일종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은밀한 자랑이었죠. 예. 그 예.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나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네. 1975년 2월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정말 한국 그
청년 문화의 김민기와 더불어서 두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대수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앨범을 그때 신세기 레코드 회사에서 발매를 했어요. 그런데 사정 검열에서 노래 한 곡이 걸립니다. 자유의 길이라는 노래가 걸려요. 근데 이 노래의 후렴은 뭐냐면 쓰라린 자유의 길에 나는 지쳤다 라는 후렴이 3절 동안 반복되는데 뭐 자유의 길에 네가 지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보통 금지라는 건 하지 마가 아니고요. 자 일단 기회를 줍니다. 알아서 고쳐와봐. 아 그래요? 수정지십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자유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쓰라린 나그네 길에 나는 지쳤다로 바꿔서 냅니다. 그랬더니 뭐 좋잖아.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녹음을 다 하고 판을 찍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을 찍어서 이제 드디어 도배상을 통해서 전국에 막 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하자가 발생합니다. 어. 판을 다 찍으면 다시 납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정부 당국에. 근데 그걸 다시 판을 다시 쭉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은 한대수 선생이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착각으로 그랬는지 제가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본인도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떻게 네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1절 2절은 바꾼 가사들을 불렀는데 마지막 후렴을 자기도 모르게 쓰라린 원곡 쓰라린 자유의 길에 나는 지쳤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노래 가사지나 이런 건 다 바뀌어 있으니까 서류 심사에서는 아무도 그 신경을 써 넘어갔는데 판이 막 나가고 난 뒤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남산의 중앙정보부가 네네. 이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전국에 뿌려지고 있는 모든 판들을 회수합니까? 다 회수합니다. 다 회수하고 레코드 회사를 들여다쳐가지고 마스터 테이프 막 이런 거 전부 압수해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한대수 선생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15년 동안 귀국하지 않죠. 네. 저희가 뭐 아까 금지시켜 놓으면 막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군사 독재 시절에 시집이 그렇게 잘 팔렸다면서요. 이제 시를 통해서 우리 민중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오히려 되기도 했다는 평가들도 많은데 노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당시에 그 70년대 초중반에 김지하 시인의 그 오적을 위시한 담시들 그리고 황토끼를 비롯한 뭐 많은 서정 시집들은 전부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시는 또 음악과 노래와는 달라서 아무리 금지를 시켜도 필사를 통해서라도 그쵸, 예. 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시집은 이제 등사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다음 세대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그때가 정말 생각해 보면 시와 노래의 전성 시대가 아니었나. 오히려. 예, 그래서 그 시들은 또 바로 노래로 만들어지고 또 노래들은 또 시가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은유적인 정말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들도 네, 더 많이 그렇습니다. 생겼던 네. 것 같고요. 자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올림픽 정말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메가 이벤트였는데요. 당시에 그때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들이 당시에 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서울 네. 비롯해서 예, 특히 이제 올림픽을 전후해서 또 그 특히 이제 올림픽 직후에는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X 세대라고 말하는 이른바 신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 새로운 감수성의 노래들이 또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는 또 그 세대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네. 뭐 1988년을 이 앞뒤로 해가지고는 뭐 수많은 밀리언셀러들이 탄생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백가쟁명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언더그라운드라면서 뭐 100만 장씩 팔아 제끼던 들국화나 막 김현식 같은 그런 맹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인과 촌장이나 장필서 같은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 서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뭐 음반을 뭐 3, 40만 장을 쉽게 팔아 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류에서는 뭐 이상은이나
뭐 신해철 같은 뭐 이제 이런 이제 대학 가요제나 강변가요제 출신들의 뭐 이른바 신성들이 뭐 거의 뭐 폭죽이 터지듯이 뭐 매달 튀어나왔던 시대이고요.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좀 애매한데 하여튼 우리나라와 관련된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1,700만 장이 팔려나가는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하나 만들어져요. 어쩌면 한류하고도 상관이 있으면서도 상관이 없는데요. 바로 88 올림픽 주제가인 핸드 인 핸드입니다. 네. 이 노래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히트를 못해요. 근데 전 세계 17개국에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르지오 모로드라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작곡가한테 급하게 위촉된 곡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주제가 선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대 올림픽과 월드컵 중에서 이 노래만큼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는 그 앞에도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노래는 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코리아나라는 이제 한국인 밴드,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유로 디스코 밴드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졸지에 세계적인 주목을 또 받게 만들었고요. 88 올림픽보다 어쩌면 88 우리 서울 올림픽보다 이 노래의 유명세가 더 클 정도로 맞아요. 엄청난 히트를 했죠. 80년대 후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네요. 아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자, 다음 라이브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승 씨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좀 준비하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수 블루스나 뭐 이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어떤 아픔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노래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그 다 시대들이 정말 다른 노래들이라 스타일도 다르고, 네, 저는 그 노래 이렇게 국제시장도 나오고 정말 여수 블루스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정말 이렇게 정말 참고할 자료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도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오늘 또 강연도 들으니까 저 음악을 다시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산호라면 이제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 텐데요. 짧게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산호라면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작사, 작곡사, 미상 뭐 이게 아주 운동권 노래, 민중가요의 고전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래 엄연히 작사, 작곡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작곡자는 기록윤입니다. 그래서 이 그 패티킴의 부군이기도 했고 혜연이의 또 프로듀서이기도 했었죠. 아주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곡자가 만들었고 자니 리라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유명했던 뜨거운 안녕이라는 빅히트곡을 갖고 있는 자니 리가 취입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이상하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크게 히트하지 못했고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록윤 노래가 너무 많은 노래가 남녀 가수들이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 이 노래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그때는 이제 산호라면이 아니고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다시 되살아나느냐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유신 시대의 감옥에서 네. 죄수들이 이 노래를 이걸 갖다 이제 그 미국에서는 프리저너 송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사회에서 억압을 많이 당하는 계층이 갇힌 죄수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이렇게 부르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면서 이제 다음 신입 들어오면 또 가르쳐주고 출소를 꿈꾸면서. 네. 예. 그래서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가다 보니 거기서 배워나서 또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죄수들의 노래로 또 알려졌는데 본래 시작은 대중음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니리라는 가수가 이미 66년도에 취입했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된 참 희귀한 운명을 가진 노래라는 거. 그러네요. 자, 이건승 밴드의 라이브로 산호라면 듣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좁은 방에 새 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운지 않더냐. 보송보송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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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해가 네, 이건승 밴드의 산호라면 듣고 왔습니다. 내일 해가 뜬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평론가님은 계속 따라 부르시던데 애창곡이시라고요. 예, 뭐 제가 유일하게 끝까지 부를 줄 아는 노래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교수님은 또 기타를 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기타리스트만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건승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작년에 이제 저희 여수 MBC에서 주최한 여순항쟁 전국 창작 가요제, 솔직히 전부터 여순 사건, 여순 항쟁에 대해 아셨습니까? 솔직히 예.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말 슬픈 사건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제가 뭐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몰랐는지 정말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고요. 거기서 이제 부상으로 받은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우린 너무 몰랐다. 책, 예. 네, 그 책을 계속 또 읽으면서 와. 근데 저 여순항쟁 챕터가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보고 이번 초청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또 한 번 또 다시 또 한 번 또 보면서 또 슬펐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렇게 작년 이제 전국 창작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이 이 여순항쟁의 아픔을 노래하는 걸 보실 때 어떠세요, 느낌이?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아픔을 노래로 만들고 부르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에게는 80년 광주마저도 우리 세대가 20대일 때 한국 전쟁을 바라보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텐데 그 시간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80년 광주마저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극들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맞아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젊은 세대가 그렇게 오래된 70년도 넘은 그때의 역사적인 슬픔을 아직 배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이 참 일단은 고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음악적으로는 이 세대가 지나면서 그 음악 어떤 주류 음악의 사운드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들이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악이야말로 어떤 세대를 대표하는 언어로서 기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예술적 성취와 또 지금 젊은 세대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적 성취는 그것의 우열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젊은 세대들은 또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세대만의 음악적 언어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현대로 좀 와보겠습니다. K-팝 그야말로 열풍을 넘어 대세입니다. 얼마 전에 또 BTS가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2주간 또 했고요. 계속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
평론가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의 누구도 대한민국의 한국어로 된 대한민국의 팝 음악이 미국을 유시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K-팝도 K-팝이지만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아카데미를 정복하고 또 그 전에는 또 박찬욱 감독의 깐느를 또 흔들었을 때 왜 우리의 표현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가져오느냐. 그거는 왜 짧은 현대사 중에 우리가 정말 인간과 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곡절이 하긴 뭐 우리 박 선생님이나 저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전쟁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긴 하지만 지금부터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하지만 이런 또다시 어떤 그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어떤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정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풍요 속에 또 빈곤의 그늘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모든 세대가 다 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역사적인 이 우여곡절이 우리의 DNA 속에서 계속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기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가령 이제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SNS를 통한 아주 이렇게 이른바 공감 팬클럽 방식, 그쵸, 예.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소통하는 스타로서 했는데 그는 뭐 사실은 BTS의 더 특별한 경우겠죠. 이른바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기반 시장을 바뀌었던 시장의 어떤 이동이라는 측면도 크고요. 다음에 매체의 이동도 크죠.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뉴미디어 시대로 이동했다는 거. 하지만 그 모든 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하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조건들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제 사실은 그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로 자국의 노래 언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사례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저는 기쁨과 슬픔의 인생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국은 이 한국 사회에서 배태된 이 공감 능력이 세계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받아들여졌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BTS 열풍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저는 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네.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음악들? 뭐 들어는 봤죠. 네네. 들어보지 않은 한국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음. 뭐랄까, 이제 저는 음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 작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 듣던 그 음악들을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못 듣는 게 가장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다음에 BTS의 음악이 뜨는 바람에 사실은 아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사실 세대마다 이렇게 향유하는 음악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세대 간 음악적 단절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노래는 각 시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주는 매체의 역할,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노래의 의미 어떤 걸까요? 노래는 뭐 수많은 어떤 인간의 예술적 표현 중에 그 다양한 예술적 표현 중에 하나이죠. 네. 우리는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노래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노래는 음악이 아니에요. 노래는 정확히 말하자면 문학과 음악의 하이브리드 장르입니다. 음악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감수성에 대한 호소와 문학이 갖고 있는 시적이며 감정적이며 논리적인 의미의 소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은 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저는 예술 장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3분의 노래 안에 그 시대와 어떤 이념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는 짧은 3, 4분짜리 노래 하나는 어떤 집단적 무의식을 동시에 강화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매의 작용을 합니다. 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어떤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아침 이슬을 부를 때 그때 느낀 어떤 그런 집단적 무의식의 일체감은 어떤 예술 장르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1871년에 파리 공민의 노동자들이 인터내셔널 가를 부를 때 그 유대와 연대감은 어떤 예술들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노래는 가장 자극적이며 가장 황홀하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환경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떤 그 마력을 지닌 어떤 예술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편의 칼럼을 듣는 느낌이어가지고요. 노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노래의 의미 어떤 걸까요? 노래가 저한테는 이 세상을 사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자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노래는 역시 또 일이에요. 일이냐 즐거움이냐 이거를 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게 온전한 노래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노래는 둘 다인 거죠. 네. 자, 오늘 이 먼 곳까지 일하러 오신 우리 이건승 밴드 물론 음악 연주하시면서 음악적인 기쁨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 곡을 들어볼 텐데요. 작년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 대상곡입니다. 할머니의 고백이라는 곡인데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할머니의 고백이라는 곡은요. 그 여순 항쟁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한을 맺히셨지만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셨던 그 할머니의 한 어린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노래로 한번 풀어본 곡입니다. 네, 끝으로 좀 라이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한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남해안 시대 새로움을 말한다. 다시 부르는 시대의 노래 여기까지입니다. 이건승 밴드의 할머니의 고백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소리가 매섭게 내리던 밤 꿈꾸며 뛰놀던 학교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살기만을 기도했던 그날 71년 묻어둔 안목 아니 고백 아니 외침 나 죽기 전에 진실 찾아다온 그녀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마르지 않는